문예지 탐구 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이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연출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소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저희가 리터와 창작가 비평 두 개간지를 들고 왔는데요. 리터의 경우는 8, 9월호 격월간이기 때문에 8, 9월호인 19호를 들고 왔고요. 창작가 비평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송승헌 시인과 시로 만나봤던 185, 2019년 가을호에 실린 소설을 이번에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리터에서는 정영준 작가의 경장편 소설 내가 말하고 있잖아 라는 작품을 살펴볼 거고요. 저희 창비에서는 배수아 작가의 단편 우루의 딸 우루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리터에 대한 소개부터 경희님 해주실까요? 리터에 대해서는 요소야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19호에는 어떤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만 차례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리터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플래시픽션이 이번 호에는 빠졌어요. 대신에 커버 스토리로 누가 시를 읽는가라는 주제에 맞춰서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시 혹은 어느 순간 시를 읽는지에 대해서 짤막한 에세이들을 골라서 실었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이거를 독자한테도 투고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독자분들의 보내주신 에세이도 같이 실려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다들 아시는 분들도 있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누가 시를 읽는가라는 제목 자체가 봄날의 책에서 나온 번역서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시 독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시를 읽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본 것 같아요. 이 리터에서. 그리고 이 기획은 봄날의 책이랑도 협의가 됐다고 들었는데, 여기 리터에 실린 에세이들도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 실릴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전히 그 봄날의 책에서 그러니까 국내 버전으로 누가 시를 읽는가를 기획해서 책을 내실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리터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아마 투고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이제 공지가 나가 있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투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정말 시를 사랑한다, 시독자다라고 자부하는 분들은 그 자기만의 시 읽기 경험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는다고 해요. 리터 보시면 자세한 안내사항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응모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에세이들 이제 편편이 좀 흥미롭게 읽긴 했는데, 사실 좀 재밌었던 생각은 다들 어떤 시를 좋아하는지, 어떤 순간을 시가 나와 함께 했는지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사실 너무 이제 직역에 충실한 의문일 수 있겠는데, 누가 시를 읽는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를 읽는 독자들의 자기소개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다른 내용들이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2019년에 시를 읽는 독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조금 그 주변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특집 코너를 좀 살펴봤던 것 같고요. 에세이 코너에는 정우성, 이크종, 연재 계속 있고, 그 다음에 김현우, 김문비, 박태하 코너가 실려 있고요. 이번 인터뷰에서 읽는 당신으로는 뮤지션 민서, 그 다음에 쓰는 존재에는 유계영 시인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그 픽션 코너의 단편에는 김성중 작가의 마젤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고, 정하나의 바다와 캥거루와 낙원의 밤 실려 있고요. 포엠 시 코너에는 김유태, 문보영, 유희경, 이수명, 임지은, 주민현 시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 코너에 아마 지난호부터라고 하는데 경장편의 일부가 실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용준 작가의 내가 말하고 있잖아 라는 경장편 소설의 일부가 실려 있고요. 제가 오늘은 이 소설을 소개작으로 데려왔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근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이게 경장편의 일부여서. 네, 전부가 아니죠. 네,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남은 이야기는 출간 예정인 단행본에서 이어집니다라고 돼서. 언제 출간되는지 알려주시지.
이거 읽고 나면 네. 나머지 읽어야 되는데 물어보고 빨리 싶더라고요. 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써놓으셨겠죠? 라는 그러길 생각과 기대하며. 네. 그 사실은 저희가 지금 요즘 소설 이야기가 9회째 나가고 있는 건데 기본적인 포맷은 단편 소설을 한 편씩 들고 와서 네. 제가 한 편, 주영님이 한 편 이렇게 소개하는 포맷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굉장히 변형된 포맷들을 이미 많이 적용을 했어요. 네. 시를 다룬다든가 성우분이 전문 낭독을 해주신다든가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네. 나눈다든가 그래서 약간 본연의 포맷에 충실한 부분이 아직 이렇게 안정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네. 다양한 시도를 재밌으니까 계속 해보고 싶어서 했고 이번 회차도 사실은 본연의 포맷에 충실한 코너여야 하는데 단편으로 실린 작품들도 좋았지만 이 정용준 작가님의 경장편이 저한테는 좀 완전히 다 전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금 리터에는 그래도 한번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읽을 독자 그리고 주영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이유는 일단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첫 문장부터 완전히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좋았어요. 네, 이게 좀 읽어드리자면 네. 나는 잘해주면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다. 누군가 한 손을 내밀어주면 두 손을 내밀고 껴안아주면 스스로 녹아버리는 눈사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매력적이에요. 일단 네. 이렇게 딱 읽으면 그 다음을 네. 줄줄 따라서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네. 딱 들죠. 이 다음에는 이제 섬세한 독자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 문장이 되게 순수함이 뚝뚝 묻어나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화자가 1999년의 배경에 있는 13살 중1 학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본인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거절당했는지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저의 첫인상은 바로 머리를 거치지 않고 마음으로 오는 문장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인상으로 이제 소설에 좀 빨려들듯이 읽게 됐고 조금 더 문어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그냥 이 소설이 마음에 바로 도착해버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방송에서 어떤 면면을 짚어서 얘기를 해드릴 것들도 물론 다양한 소재가 있긴 하겠지만 그냥 이 소설은 한번 읽어보시면 마음이 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드는 소설이라서 그 하나의 큰 장점으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읽으셨나요? 정영준 작가 소설은 저한테 인상은 저는 주로 단편을 거의 네. 읽었는데요. 어떤 건 되게 잔인하고 네. 어떤 건 찡하고 어떤 건 비정하다고 느껴질 때가 네. 있어서 저한테는 서사가 되게 강한데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은 정말 끝간데 없이 밀어붙이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의 저는 소설을 좋아했던 것 같고 인상도 받았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말하고 있잖아를 읽고 좀 놀랐어요. 이렇게 몽글몽글 따뜻한 이야기를 네. 이 사람이 근데 물론 제가 정영준 작가의 전작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런 결을 가진 작품도 네. 많이 쓰셨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 그 인상이 조금 놀랐고 그 다음에는 정영준 작가는 이런 사람이었지라는 걸 또 느낀 게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이 작가는 재밌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서사를 아주 재밌게 만드는 저는 강점이 있는 작가라고 생각해서 일단 정영준이라 이름을 보면 재밌겠다라는 저는 좋은 선입관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이제 단편이 아니라 경장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단편보다는 장편이 훨씬 서사성이 강하고 이야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이야기성이 되게 강한데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책상에 앉아서 조금 읽다가 침대로 가져가서 네.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뒷부분을 봤는데 네. 되게 이 느낌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자세로 연필 네. 딱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읽어야 맛이 나는 작품도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조금 느긋하게 비스듬히 읽어도 되게 텍스트가 흡수가 되게 잘 되는 그런 일단 편안함이 저한테는 되게 강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3살짜리 그 화자가 나잖아요. 네.
스프링 언어 교정원의 네. 사람들이 이제 네, 그 주축, 네. 이야기의 주축을 네. 이루는데, 이 캐릭터들 되게 재밌지 않으셨어요? 네, 일단 줄거리 조금만 네. 설명해드리자면은 화자인 그러니까 스프링 교정원에서 처음에는 무연이라는 이름 별명으로 불려지는 13살 청소년이 등장을 하는데 네. 말을 더듬는 증상을 갖고 있고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 교정원에 모였으니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자의 말을 못하는 사연과 말을 못하게 됨으로써 겪는 일들이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심파의 방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큰 비극처럼 얘기하지도 않고 당연히 그거를 들어보면은 네. 이제 안타까운 일들과 상황이긴 한데 다들 비슷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따뜻하게 보지도 않고 네. 아, 저 사람은 말을 똑같이 더듬는데도 되게 이상하다라고 이제 보는 시선도 있고 그렇지만 이 무연과 또래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루트와 곰곰이라고 불리는 또래 청소년들이 만나서 그 스프링 교정원 안에서 서로 교류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펼쳐지긴 하는데 네. 이 무연 같은 경우에는 좀 가정 환경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잘해주면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야 라고 화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중에 엄마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이 등장하는데 네. 그때 너무 슬펐어요. 이게 아이의 시선으로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엄마는 욕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때리는 사람도 사랑한다. 곁에만 있어달라고 애원한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빌고 또 빈다. 떠나지만 말라고 구걸하고 또 구걸하는 사랑 거지다.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이 엄마에 대해 13살 소년이 하는 게 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화자인 무연과 둘이 살아가는 엄마인데 좀 나쁜 애인들을 만나고 그 애인들에게 맞기도 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당하면서도 아들을 집에서 떠밀기도 하고 정말 본인의 사랑에 좀 많이 충실한 그런 엄마가 등장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무연의 이야기가 이 스프링 교정원 사람들의 이야기랑 집에서 이제 엄마 그다음에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겪는 이야기 그러니까 네. 세 개의 무대 정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좀 교차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무연이 여기서 말을 더듬잖아요. 네. 말더듬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저는 엄마의 직업이 114 네, 전화 안내원이라는 맞아요. 것도 상당히 인상이 깊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엄마는 너무나 매끄러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엄마의 아들은 말더듬증이 있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엄마가 114 전화 안내원인데 집에 돌아와서 네. 그 114 안내원의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네. 그 부분도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잠깐 읽어드리면 집에 들어오면 엄마는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표정을 벗고 목소리도 벗고 그저 술만 마신다. 저는 이 벗는다는 네, 말이 되게 맞아요. 좀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가면을 쓰고 그 안에서 답답하게 일을 할까. 그리고 그것을 다 벗은 다음에는 견딜 수 없어서 술이나 약을 네. 먹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렇게나 애인을 만나거나 남자를 만나거나 이런 모습이 상당히 아프게 다가왔었어요. 네, 맞아요. 그 앞에 보면은 이 무연이 말을 더듬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또 선생님한테도 괴롭힘을 당하는데 네. 그때 무연이 택한 그거에 대한 대응 방식은 나는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고 무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악마들은 사람의 표정을 좋아한다. 웃는 것도 좋아하고 우는 것도 좋아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를 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소설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장치라고 해야 되나? 네. 이제 주로 활용되는 것들 중에 언어, 그러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스프링 언어 교정원에서는 서로가 가장 발음하기 힘든 어려워하는 단어 혹은 아파하는 단어를 네. 자기의 별명으로 고르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무연, 루트, 곰곰이 처방전이었는데 나중에는 무연은 24번 그 번호, 학교 네. 번호이고 루트는 노트가 되고 곰곰이는 하이라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바뀌는 게 이제 초반이 지나면 좀 나와요. 네. 그 무연, 루트, 곰곰이라는 이름이 중간에 한번 변하는 것도 신기하고 왜 모든 사람이 같은 이름이어야 할까? 한 번의 이름이어야 될까? 뭐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네.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그리고 그 표정 같은 식으로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것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정말로 아이의 시선에서 왜 다들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 네.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할 수 없는데 왜 그게 누군가에게 당연한 걸까라는 물음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런 게 정말 상처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순수한 시선으로 나오는 게 좀 이 네. 소설을 곱씹어 보면서 읽을 만한 소재들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듬지 않기 위해 말을 하는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 이 교정원의 학습법에 따라서 나오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교정원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거에 주력하고 하고 싶은 말은 노트에 적으라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길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는 식으로 접근하고 네. 마지막에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공장소에서 자기가 발언하는 기회를 갖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게 마치 정말 말을 더듬지 않기 위한 과정이기도 한데 좀 세상 사람들에게 부딪혀가는 과정이로 읽기도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단순한 해석이겠지만.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이 13살 소년의 성장기야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이 소년이 부딪혀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 아프게 읽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단순히 성장기라고 보기에는 이 무연이라는 처음에 이제 이름은 무연이죠. 이 무연과 같이 부딪히면서 교류하는 이 네. 스프링 언어 교정원의 네. 사람들이 각자의 또 서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무연과 주고받는 어떤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들의 아픔도 드러나고 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단순히 뭐 무연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 네. 각자의 서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변해가는 이야기 그렇게 느껴져서 이야기가 뭐 물론 경장편이어서 그렇겠지만 훨씬 풍부하게 느껴졌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언어교정원에 네.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내 얘기 같지라는 맞아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읽어드리면 네. 남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걸 누군가는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이거를 안 느껴본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저는 느꼈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일이 힘들까? 내가 이상한가? 내가 어디가 모자란가? 그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는데 무연도 얼마나 그렇겠어요. 이게 남들은 그냥 편하게 발음할 수 있는 단어를 본인은 안간힘을 써야지 겨우 뱉어낼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뭐 글자를 못 읽어서가 아니라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발음을 하지 못할 뿐인데 사람들은 발음을 잘 하지 못하면 말 자체를 못하는 약간 멍청이 취급을 네.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언어교정원이라는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독자들에게도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경장편으로 실려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량이 더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인물의 이야기들이 조금 더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네. 뭐 처방전, 그러니까 무연을 굉장히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예뻐하는 이모 역할을 하는 네. 의사
인 처방전이라는 별명의 사람의 이야기도 궁금하기도 했고, 저는 여기에 나온 거에선 할머니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네. 결국에는 할머니는 사실 본인이 말을 더듬어서 여기에 온다기보다는 말더듬이었던 아가를, 아마도 비극적으로 어떤 끝난 것 같은데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썼던 무리한 방법들이 나오고 무연을 자기의 아들처럼 대하는 할머니가 나오는데, 네. 이 대목도 마음이 아팠어요. 네. 엄마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아들의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지. 사랑으로 행한 엄마의 행동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지. 할머니도 아들한테 그랬던 것 같다. 너무 사랑해서 뭐든지 해야 해서 한 행동들이 슬프고 나쁜 것들이었다. 몸에 정신이 나간 귀신이 달라붙어 있다고 믿었단다. 나쁜 악기들이 머리와 입술을 쥐어짜고 있다고 믿었단다. 그러니까 뒤에는 막 기도원에도 데려가고, 네.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무당의 말을 듣고 막 바다에 담그기도 하고, 그런 아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일에 대한 아픔을 겪은 할머니가 이 교정원에 와서는 무연을 아들처럼 대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네. 그런 게 예상 없이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좀 정신없는 와중에 바깥에서 읽었는데, 네. 그럼에도 그냥 순간순간 많이 좀 울컥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게 아이가 말하는 소설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그거에 그렇게 몰입을 못 하거든요. 네. 그때마다 이제 덜 순수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정영준 작가가 이 선택한 13살 아이의 시점으로 얘기하는 거에는 완전히 좀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마 이 아이가 완전히 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말을 거는 친구를 선행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네. 선행상을 받기 위해 자기한테 잘한다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엄마에게 사랑을 갈구하지만 받지 못하는 상황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이 아이가 뭐 죽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이 모든 걸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좀 뒤쪽에 드러나는데 그런 마음이 요즘에 약간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내 안에 무엇 뭐 이렇게 해서 내 네. 안에 있는 무엇을 건드리는 내 안에 무엇이 나오게 된 그런 게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내 안에 있는 13살 소년이 나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도 이제 30살인데도 말을 더듬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네, 당연히 네. 이제 어른들도 나오고 네. 자기 딸 4살 된 딸이 자기 때문에 자기는 말더듬이를 고치려는 노력도 했지만 못 고쳤는데 그 딸이 자기 때문에 말을 더듬은 것 같아서 이제라도 말을 더듬는 걸 고치려고 여기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른이라고 해서 이 마음을 모르지 않는 네. 거를 이 소설에서 굉장히 접근을 제 마음에 해와서 그냥 어떤 소설은 이 문장도 좋고 이 대목도 좋고 이 인물도 좋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조목조목 얘기할 수 있다면 이 소설은 전체가 진짜 여기에도 눈이 나오지만 그런 눈송이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네.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 덩어리가 굉장히 예쁘고 하얗고 깨끗하고 아름답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네. 그런 배경이 팔에서 그런가?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서 책으로 나와서 빨리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재미있는 부분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네. 이게 내용이 좋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주인공부터 시작해서 다들 조금 아픈 사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좀 톤이 유쾌해요. 맞아요. 네, 유머도 경쾌하고 있어요. 유머가 있어서 일부러 조금 심각해지려고 하면 작가가 이렇게 김을 팍 빼버리는 맞아요. 그런 장치들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원장이 그 무연에게 주인공에게 아주 좀 멋있는 어른 뭐 부모들이란 이렇단다. 뭐 마음껏 미워해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무연이 너무 감동적이야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공 같은 사람이 귀여운 척을 하니까 무서웠다. 저 어른 저 꼰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불쌍해 보였다. 이렇게 약간 김을 빼는 것도 재밌었고 아무래도 그 소설 안에 소설가가 맞아요. 등장하는 네. 경우에 되게
이렇게 다양한 작가들이 그 소설가를 다양하게 그리지만 여기서는 아니나 다를까 정영 작가가 약간 소설가를 좀 웃기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네. 별명을 줄여갖고 토스트라고 네. 이제 불리는 이 사람이 막 개연성에 대해서 주구장창 네. 설명을 한다거나 너는 정말 작가의 재능이 있어라고 엄청나게 길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결국 주인공이 하는 건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해요? 소설가는 어렵게 말해야 하는 사명이라도 받았나? 이렇게 맞아요. 약간 돌려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도 저한테는 되게 웃기게 맞아요. 다가왔던? 그리고 아마 정영준 작가도 이걸 읽으면서 나름 시원하게 썼을 것 같은? 네. 그래, 우리가 다 이렇지. 돈도 못 벌고.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네. 그런 게 있어서. 엄마가 왜 말하잖아요. 아이가 자꾸 글 쓰니까 글 많이 쓰면 네. 글 쓰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러면 굶어 죽기 딱 좋다고. 네, 작가 되면 거의 큰일 난다는 식으로 엄마가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가 갑자기 뭔가 바른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한 번도 네.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다가. 네. 그래서 정용 작가 쓰면서 막 되게 웃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중간중간 힘을 빼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뒤에 네. 나오는 아픈 일들이 더 뭔가 좀 처연하게 네. 다가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남은 이야기 얼른 나와서 네. 저희가 책으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영준 작가의 경장편 내가 말하고 있잖아에 대해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만나볼 문예지는 창작가 비평인데요. 요소야전은 저희가 처음 소개하는 것 같아요. 네. 네, 2019년 가을호를 들고 왔습니다. 185호고요. 1년에 개간지니까 4편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40년이 넘은 것 같아요. 185호까지 왔으면. 근데 창작가 비평은 다른 문예지라 이게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특집들이 확실히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가을호 같은 경우에도 특집이 문학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어떤 불평등인가라고 해서 어떤 사회의 불평등, 뭐 계층이나 성이나 뭐 지역이나 이런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고 대화라고 해서 대담 코너 같은 경우에도 중국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논단이라는 코너에서도 북한 예외주의 대 현실주의라고 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문예지는 확실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담론을 형성하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하는 문예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잘은 모르지만 아마 예전의 문예지들은 훨씬 이런 역할들이 강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가을호를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특집이나 대화나 논단 이런 거 외에는 문학평론 같은 경우에는 김세희와 김봉곤 작품을 중심으로 유유노마을 시대의 소설이라는 평론이 실려 있고요.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모녀서사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 있고 그리고 작가 조명 같은 경우는 윤성희 장편 소설 상냥한 사람을 주제로 정용준 소설가가 윤성희 작가랑 인터뷰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번 호에서 제일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작가 조명을 너무 재밌게 읽어서 몇 구절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인터뷰가 뭐 단순히 문답으로 된 건 아니고 정영준 소설가가 좀 에세이식으로 내가 아는 윤성희라는 작가에 대해서 조금 쓰면서 중간중간에 윤성희 작가 육성을 그대로 실어서 좀 말랑말랑한 독특한 분위기의 글을 완성을 했는데 저는 윤성희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들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상냥한 사람이라는 장편소설의 주인공인 상냥한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나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깨닫기 전에 덜 상냥해지라고 라고 정영준 작가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고 했을 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어. 남은 두 번째 삶도 잘 살면 된다. 늦지 않았으니 잘 살면 된다고. 저는 이 말이 윤성희 작가가 되게 많은 다양한 소설에서도 이 말을 변주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상냥한 사람도 아닌데 그 소설의 주인공도 아닌데 나한테 하는 말처럼 느껴질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윤성희 작가가 앞으로 뭐 어떤 소설을 쓸 거다 이런 얘기 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년에는 단편을 부지런하게 써야지. 청탁이 한 군데도 없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써야지. 그런 질문 많이 받아.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나?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겠어.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격가지가 많고 디테일이 많아 자칫하다 보면 큰 줄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소설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미우나 고우나 이것 외에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직진이 어려운 사람이야. 문장도 그렇고 내면 묘사도 그렇고. 그래서 우회하는 글을 쓰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그냥 작가님의 소설에서 맨날 느끼던 부분이 그냥 이 안에 그대로 담겨있는 따뜻한 말 같아서 읽으면서 조금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시랑 소설 코너에서는 시는 강지희, 김소연, 김학중, 송승헌, 이수명, 최문자, 한재범, 김근, 김신용, 박소란, 윤재림, 정다연 상당히 많은 시인들의 시가 실렸는데 이 중에서 한재범 시인 같은 경우는 창비 시인상을 받으신 분인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송승헌 시인과 함께 만나봤던 인물과 작품이고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박솔매, 배수아, 성석재, 정은우, 이기호 작가의 작품이 실렸는데 이기호 작가의 작품 경우에는 장편연재 두 번째 시리즈고요. 여기서 정은우 소설가의 묘비 세우기라는 작품이 똑같이 창비 신인 소설상 수상작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소설 중에서는 배수아 작가의 소설을 골랐어요. 제목이 우루의 딸 우루입니다. 배수아 작가 소설답죠, 제목이. 일단 제목으로는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우루가 뭐 사람인지 동물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우루는 일단 여기서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여성으로 나오고요. 네. 그렇지만 시대가 현대처럼 보이지만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이곳이 어디인지 이야기가 펼쳐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전혀 알 수 없고 우루의 딸 우루니까 엄마도 우루고 딸의 이름도 우루다. 이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줄거리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근데 배수아 작가의 소설이 줄거리가 딱 떨어져서 이게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전개돼서 이렇게 끝났어 라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 소설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쨌든 이 소설 안에서 파악한 가장 큰 서사의 줄기는 우루라는 여자가 여행 중인데 그 낯선 타지에서 오래 알고 지낸 한 지인 남자를 우연히 만나요. 그래서 그 남자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죠. 네. 그래서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 서사의 중요한 뼈대라고 해야 되나? 줄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줄기를 중심으로 가지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미지나 에피소드나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건 어떤 흑백사진 안에 들어간 어떤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우루의 가장 기억에 남는 첫 번째 기억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손님으로 초대된 남자가 자신이 연극을 하면서 겪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소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어렵고 뭐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소설은 아니다. 이 소설의 독법은 배수아 소설의 독법은 따로 있다. 배수아 소설만의 독법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었습니다. 창비에 실려있는 이제 다른 작품들도 읽고 배수아 작가님 작품도 읽었을 때 저도 주영님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요. 어쩌면은 줄거리적인 면이나 그런 거를 소개해드리는 면에서는 다른 소설을 골랐을 법하기도 한데 네. 일단은 완전히 이게 무슨 얘기야? 까지는 아니었고 알 듯 모를 듯 하지만 일단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분위기의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행히 뒤로 갈수록
약간의 이야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네. 그 장면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렇게 난해하지 않았고 그 중간에 등장하는 낭독극이라던가 뭐 게릴라 공연이라는 소재라든가 네. 둘의 식사 장면에서 손으로 먹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주는 묘한 분위기 그리고 이제 그 남자가 얘기한 게릴라 연극에서 어떤 여자 배우가 어떻게 됐을 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어떻게 됐을 때 그 배우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잖아요. 그 네. 여자 배우가 살고 있는 그 과정이나 그 꼭대기층에 있는 꼭대기층은 아닌가? 아무튼 녹색 건물 2층에 2층에 있는 있어요. 2층에 네. 있는 어떤 방의 풍경이 여기에 상세히 묘사되진 않는데 어떤 스산한 그런 모습들이 좀 그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각적인 묘사가 두드러지는 건 아닌데도 유럽 혹은 뭐 어쨌든 서구권의 네. 어떤 나라의 좀 스산한 쓸쓸한 장면들이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좀 묘한 매력이 있어서 주영님이 이거를 소개를 한다고 했을 때 저도 좀 반가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게 이 작품이 이유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이사이 들어가 있는 뭐 코요테와 동물원 이야기라든가 네. 그런 것들도 좀 매혹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은 사실 조금 시간이 있다면은 한 번만 읽지 말고 여러 번 읽으면 그 매력을 더 느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연극적이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이 소설이 약간 읽는 독자들을 좀 홀리는? 매혹하는 느낌이 네. 있어요. 저는 이게 이 배수아 작가가 쓰는 단어나 문장이나 표현 때문에 그런 것인지,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에피소드도 흥미롭거든요. 네. 게릴라 연극이라고 해서 어떤 극장에서 제대로 연극하는 것이 아니라, 뭐 버려진 뭐 학교라든지 공터라든지 네. 이런 데서 약간 비밀스럽게 비밀 집회처럼 여는 그런 게릴라 연극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고 네. 이 안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또 되게 기억에 남는 것이 우루라는 이 여자가 남자를 초대해서 요리를 하는 동안 라디오를 틀어놔요. 근데 그 뉴스가 전하는 사건이 되게 기이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동물원에서 한 남자가 코요테 우리로 들어가서 죽은 채 발견됐다. 근데 이 남자가 코요테 우리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은 사이에 녹색 담요 하나만을 두른 채 나체로 코요테 우리에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발견됐을 때는 죽은 채로 발견됐지만 이 남자가 코요테랑 코요테 한 마리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굶어 죽었는지 아니면 코요테가 뭐 물어서 죽인 건지 아니면 이 남자가 사체 중에서 왼쪽 귀가 사라졌는데 이게 코요테에 의한 것인지 다른 동물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은 채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거를 이제 우루가 뉴스에서 들어요. 근데 그 뉴스 자체로 제가 읽는 동안 되게 기이하고 신묘한 기분에 사로잡히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여기서 되게 다양한 것들이 반복이 돼요. 예를 들면은 이름도 반복이 되죠. 어머니 이름도 우루인데 딸 이름도 우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뉴스에서 코요테의 이름과 이 죽은 남자, 코요테 우리에 들어가서 죽은 남자의 이름도 같다고 나오고요. 이 우루와 함께 식사를 하는 손님의 말도 앞뒤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말들이나 이미지 같은 것이 주는 어떤 쾌감 같은 거, 독특한 분위기, 그다음 독자를 매혹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 시각적인 이미지 혹은 어떤 장면의 어떤 특별한 색깔이라든지 기묘한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능력은 진짜 배수아 작가는 독특해서 네. 이것은 배수아 작가 이름을 가리고 읽어도 이건 배수아인데? 라는 느낌을 주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확실히 그런 색깔이나 시각적 묘사가 되게 풍부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첫 페이지만 보면 첫 번째 문단에 산책을 나선 우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색깔 부분을 체크를 해봤어요. 어떤 색들이 등장을 하는지 하늘의 푸른빛과 오렌지색 번개와 검고 날카로운 제비와 초록과 금빛이 섞인 허공 뱀의 누르스름한 갈색,
그다음 뱀의 몸통에 있는 반지처럼 검은 고리 무늬 이런 식으로 일단은 되게 시각적인 장치들이 몽환적 분위기를 확실히 자아내는 것 같고 어떤 행위 같은 것도 아까 그 식사 장면에서 손으로 먹는 게 네. 상당히 저는 되게 관능적이고 약간 성애적이라고 느꼈는데 이런 식으로 우르가 맨발로 뜨거운 흙을 디디며 계속해서 걸었다든지 어떤 야생의 이미지, 동물적인 이미지가 이 소설 전체에 흐르면서 독특한 이미지를 구성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르가 이제 보는 사진, 손바닥보다 더 작은 흑백 사진이 사실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엄마 우르의 네. 사진이고 이것을 딸 우루가 그 사진을 찾아서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들이 해변에서 뛰어다니는데 네. 이게 이게 여기서 표현은 개들은 한 생에서 막 다른 생으로 흐르는 유체인 듯 허공에 몸을 띄운 상태이다.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자는 여기서 나체이고 개들이 검은 실루엣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들을 둘러싼 무수한 검은 수면들이 파열하면서 빛을 입은 투명한 어둠의 파편들로 퍼져나갔다. 저는 이런 문장들도 배수와 소설에서만 저희가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감각적인 그런 문장들이 너무 많아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장면이나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저에게 불러일으키는, 저에게 환기하는 그런 감각들만으로도 상당히 읽고 나서 되게 풍요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매력적이고 약간 그 어느 배경인지 공간적으로 저희가 가늠할 수 없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근데 저는 약간 읽으면서 시간도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목이 우르의 딸 우르니까 이거는 딸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 이야기라는 건 알겠는데 네. 약간 헷갈렸던 부분들이 개가 뛰어다니는 사진을 보는 것도 그렇고 네. 물론 이제 마지막 장면에는 이제 그 사진 속의 장면이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다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남자가 이 딸인 우르를 만났을 때 네. 어떤 말을 하는데 그게 좀 재밌었어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할 뻔했답니다. 우르, 나는 당신의 미래를 알아요. 미안해요. 하지만 그게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네. 이게 약간 이 남자가 그 동명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우르, 아마 이 딸 우르의 엄마겠죠? 네.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당신의 미래라고 표현하는 게 좀 재밌는 거예요. 이게 물론 딸은 뭐 엄마의 역사를 따라간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한번 시간이 좀 헷갈리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르도 비슷한 말을 해요. 손님이 우르에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르가 처음 강가에서 당신을 보았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손님인 남자가 네. 상상해봐요. 우리가 이토록 먼 곳에서 이토록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게 되다니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다른 상상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만난 건 기적도 우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함께 여행 중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롱강가에서 마주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는 헤어진 적이 없으니까 단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떤 시간을 좀 흐려놓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게 미래와 과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확신은 들지 않는데. 네, 저는 사실 처음 읽었을 때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가 다시 한번 읽으니까 이 남자는 딸인 우루와 네. 엄마인 우루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 채로 네, 네.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뭐 우리가 함께 긴 여행 중이었는데 어느 날 동시에 기차에서 떨어져서 둘이 똑같이 기억을 모두 잃은 거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름을 잊고 자신까지 잊은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헷갈리게 쓴 것도 있고 네, 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손님의 상상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함께 긴 여행 중이었는데 어느 날 동시에 기차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둘이 똑같이 기억을 모두 잃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신까지도 잊은 거다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매혹적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배수와 소설답다. 이거 배수와 소설이지. 약간 저한테 그런 감각을 좀 줬던 것 같고 이것을 흐려놓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네. 또한 이 소설의 매력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서사가 되게 분명한 소설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흐려놓고 여러 가지 것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장이나 대사 같은 것이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되고 변주되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매혹적으로 다가왔고 이것을 그러면 매혹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문장인 것 같아요. 문장과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작가가 선택하는 소재들. 예를 들면 네. 음식 같은 것도 살구버섯 요리와 라이스 샐러드예요. 네. 저는 처음 들어본 거였는데 이것도 정말 관능적으로 묘사를 해놨고 약간 판타지 영화 장면 같은 거 상상되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소재를 정말 적재적소에 그래 정말 그 이미지나 감각에 딱 들어맞는 걸 너무 잘 찾아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감각적인 부분에서 충만한 느낌을 받았던 네. 오랜만에 읽은 소설 중에 네. 그런 느낌을 저한테 오랜만에 주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머니가 죽었다, 내 기원의 징후가 사라졌다라고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네. 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열쇠가 되는 대사처럼 읽히기도 하면서 이게 더 어떤 서사를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장치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 소설 전체를 연극적인 긴장감 같은 것과 어떤 무대나 이런 게 다 장치처럼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좀 커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어머니가 죽었다, 내 기원의 징후가 사라졌다라는 말이 후반부에 한번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심지어 그 3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던 소설이 갑자기 1인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다른 소설이었으면 이거 뭐야 했을 텐데 이것조차 약간 매혹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저는 어쨌든 이 작가의 소설을 만들어가는 그 재능 같은 것이 되게 부러울 정도로 되게 매혹적이고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요. 이 작가의 소설 중에 제가 좋아하는 다른 소설이 하나 있어서 같이 살짝 얘기하려고 갖고 온 게 2017년의 여름호였나? 문학동네에 어쨌든 수록된 기차가 내 위를 지나갈 때라는 작품인데 혹시 보셨어요? 네, 읽었던 것 같은데. 네, 벵가물에 아마 나오는 건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기차가 내 위를 지나갈 때라는 작품이 생각이 났어요. 막 줄거리를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도 할머니와 나가 나오는데 할머니와 내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우르의 딸 우르처럼 그렇게 이름이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재미가 있었고 여기도 할머니의 푸른 양철 가방을 들고 여행하는 나라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도 어딘지 알 수 없는 이국의 공간인데 어떤 언덕 꼭대기에 아주 작은 식당에서 신앙독회가 열리고 그 안에서 서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끼리 자기 이야기를 막 펼쳐내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우르의 딸 우르와 이게 제가 같이 생각이 났던 것이 이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소통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손님은 아마 엄마 우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 우르의 딸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묘하게 얽히면서 이야기가 매혹적인 느낌을 풍기거든요. 근데 이 기차가 내 위를 지나갈 때도 저를 사로잡았던 부분이 반두어라는 중국의 어떤 소수민족이 쓰는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나의 할머니가 반두라는 곳에서 돌아가셨고 나는 그 반두어로 된 편지를 받는데 이 반두어를 나는 전혀 모르죠. 근데 예전에 반두에서 아주 어릴 때 그냥 진짜 걷지도 못하는 아기 때 살짝 살았던 잭이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그 반두어를 나에게 읽어줘. 그러면 내가 무의식 속에 1살 이전에 가졌던 그 반도어에 대한 경험으로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밤에 길거리에 앉아서 내가 반도어로 편지를 읽고 잭이 그것을 가만히 듣고 그 언어를 모두 이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한테는 되게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결국 밝혀지지가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소통의 불능이 등장하지만 묘하게 소통이 되는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배수아의 몇몇 작품에서 반복되고 얘기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기차가 내일을 지나갈 때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배수아 작가의 단편소설 우루의 딸 우루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문학동네 문학가사회 2019년 가을호에 실린 소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수아 소설 우루의 딸 우루의 일부를 주영님이 낭독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양팔을 아래로 늘어뜨린 자세로 죽은 듯이 의자에 앉아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집안은 어둑하다. 어디선가 스며든 기묘하게 강렬한 오렌지색 저녁 햇살이 내 왼손 가운데 손가락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보인다. 손가락은 연한 회색이며 과도하게 휘었고 정체모를 슬픔으로 경련하듯 떨린다. 그 순간 나는 온전히 내면의 존재였다. 그 순간 내 언어는 온전히 내면의 언어였다. 그 순간 내 기억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내 안에서 최초의 여인을 느끼는 순간. 내 안에서 최초의 여인이 고요히 타기 시작하는 발화의 순간. 불현듯 내가 누군가의 유령이라는 강한 느낌과 함께 그것이야말로 내 존재의 유일한 근거이며 이유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